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완화되며 뉴욕 증시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19%, S&P 500 지수는 1.11%, 나스닥 지수는 1.43%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지난 2월과 지난해 12월의 고점을 눈앞에 두며 사상 최고치 경신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9월 전 금리 인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촉구했지만 연준은 독립성을 강조하며 시장의 성급한 기대를 일축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관세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은 6월에서 7월 지표에서 드러날 것이라며 최소 초가을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 대상국 지정에도 실패하면서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한국의 정책 변화가 MSCI 기준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SCI는 한국 주식시장의 접근성 개선 조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향후 재검토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SK하이닉스가 24일 시가총액 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2년 전부터 HBM 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전략이 AI 시대에서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공급망 내 핵심 반도체에서 SK하이닉스의 HBM 점유율은 52.5%에 이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 소식에 지수도 상승하면서 반응하는 모습이 나오게 됐는데요.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총 100을 다 모아놓은 나스닥 1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6,092포인트로 사상 최고치인 6,100포인트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아침에는 MSCI 글로벌 시장 리뷰가 나왔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찰 대상국 지정은 좀 불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게 되면서 좀 기대했던 바가 있었는데 다소 아쉬운 소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이 뉴스까지 같이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 하원이 보안을 이유로 해서 왓츠앱을 정부 기기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틱톡에 이어서 이번에는 왓츠앱까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 코너로는 넥스트 트레이딩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해서 훨씬 더 잘 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다행히 어제는 코스닥도 800선의 터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중심에는 2차 전지도 빼놓을 수가 없었는데요. 특히 테슬라의 로보택시 일정까지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2차 전지주가 관련주들이 시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의 움직임도 잠시 후에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6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왓츠앱 사용 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하원이 보안을 우려로 해서 메타 플랫폼스의 인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이죠. 왓츠앱을 정부 지급 기기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기로 결정을 좀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어떤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왓츠앱을 다운로드하거나 보관하지 못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최고 행정 책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3가지인데 일단은 데이터 보호 방식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있고 저장 방식에 이제 데이터 암호화가 부재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잠재적 보안이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왓츠앱 대신에 쓰는 이유는 팀즈, 그다음에 시그널이라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애플의 아이메신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써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를 얘기를 했고 하원에 대해서 이제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의원과 직원들 데이터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보안위원회를 항상 감시 분석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메타는 이에 대해서 이번 조치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면서 일부 이제 그 하원 직원들도조차 이런 거 강하게 쓰고 있으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하원 쪽의 이 담당자들은 데이터 보호 방식의 투명성이 부족하다. 이를 이유해서 이제 데이터 처리의 저장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고 저장에 대한 암호화 부재에 대해서도 민간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 보안 위험에 대해서도 실제 민감 정보를 다루는 공무원이나 직원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메타 측은 앱들 중에 상당수가 엄격한 암호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왓츠앱이 오히려 더 보안에 높은 수준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메타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설득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되는데 이게 왜 메타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지만 데이터 처리 방식이나 투명성 이런 부분이 메타가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앱들이 약간 설득력이 있고 안전하다는 부분은 약간 설득력이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시그널이라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보안 전문가들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는 메신저로부터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앤드루 그 담당자가 선호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거의 이제 프라이버시가 보호된다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팀즈도 이제 거의 기업이나 정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장할 때 이제 저장이 거의 되지 않고 조직적으로 보호가 이제 보안이 많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애플의 아이메신저 같은 경우에도 암호화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본 부분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특히 이제 하원 쪽에서 요즘에 이제 암호화 부분이 많이 이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면서 정부의 이런 부분들이 공공화 정책이나 사용화 정책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게요. 일단 하원에서는 보안을 우려로 해서 왓츠앱과 관련한 사용들을 일단 금지한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는데요. 데이터 보호 방식의 투명성 그리고 보안 위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원 내부에서도 그러면 보안 우려를 직접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는 걸까요? 일단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추세가 왜 이렇게 되는지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나 공공 방식의 이제 보안이 더 엄격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부 차원에서 보안 정책이 실제로 강화된다는 점에서 좀 의미를 좀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 보안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우리가 일반적인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엄격한 앱 승인이나 관리 정책이 시행돼야 될 것 같고요. 보안 프레임이나 표준 준수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의 도움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보안의 복구책이나 이런 구축도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왜 파장이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봉보관계나 이런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도 좀 있을 것 같고 기술에 대한 규제나 이런 책임 강화도 좀 있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원의 보안 기준의 앱 금지는
공공기관에 대한 데이터 보안 수준이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협업 도구나 이런 변화를 좀 가져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식의 확산과 함께 국제적으로 외교 파장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국가안보가 최근에 완전 위협이 많이 되면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가 많이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정국이 되면서 더욱더 강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치적이나 정책적 흐름에 맞춰서 더욱더 이런 추세가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확하게는 또 보안에 대한 요구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원 자체적으로도 직원 보안 교육 강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딥시크 스파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시크가 중국 군사나 정보기관에 기술을 제공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데이터를 여기에 넘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기가 된 상황인데요. 이번 내용에서 어떤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이제 밝혀진 게 있는데 크게는 좀 두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딥시크 활동이 최근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제공 외에 최근에는 통계 데이터라든가 정보를 넘겼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사실인지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미 국무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 로이터 통신에만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정부 통신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인지를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국방 산업체 150건 이상의 공급 계약 의혹이 있고 군사 AI 백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주된 근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넘겼다는 거죠. 이제 중국 군사 기관에 넘겼다는 거고 안보 군사 기관에 대한 의혹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딥시크 측이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공식 입장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백엔드를 통해서 넘겼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정부 주장은 일단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딥시크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없고 일단은 싱가포르의 딥시크 관련된 밀수 사건이 3명 정도가 기소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향후에 국제조사나 딥시크 공식 입장이 추가되어야만 명백한 어떤 판단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딥시크가 동남아시아의 유령 회사를 설립을 해서 미국의 수출 통제를 우회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민간 회사가 약간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사실인데 이건 약간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지역의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미국산 반도체를 칩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정말 충격적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근거가 될 것 같은데 이 사실도 어쨌든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군사 지원에 대한 연계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 예전에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과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향후에 좀 더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최근에 대한 어쨌든 경쟁 심화와 기술 패권에 대한 경쟁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최근에 이걸 어쨌든 로이터 통신에 대한 내용을 약간 미국 고위 관료가 약간 흘렸다는 의혹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국가안보와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우려를 경종을 울리는 게 아닌가 미국 정부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수출 규제 위반과 불법적인 반도체 확보에 대한 의혹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는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한 번 더 미중의 어떤 기술 무역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국제사회에 대해서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신뢰에 대한 전략적 의도가 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향후에 두 미중에 대한 기술 갈등을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것들이 시초가 되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이제 좀 지켜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큰 경쟁자이자 경쟁 상대가 지금 딥시크다 보니까 특히나 더 주목을 좀 해서 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앞으로 중국 AI 기업 규제에 있어서도 어떤 변화를 좀 주게 될까요? 네, 제가 볼 땐 이건 어쨌든 요 보안 의혹과 유출 의혹에 대한 공개한 거는 이제 대중의 AI를 강화하기 위한 밑그림 또는 어쨌든 전략적 메시지라고 이제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미 연방 정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데 이처럼 미국 정부가 언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개한 거는 국제사회에서 이제 중국 AI 위험성을 각인시키고 제가 볼 때 향후 대중에 대한 규제나 어쨌든 금지 조치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빠르게 규제 법안을 만들기 위한 것들은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미국 정부가 AI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주도권을 쥐기 위한 포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이든 정부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빠르게 나가기 위한 어떤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 정부가 딥시크에 대한 내용을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빠르게 얘기한 건 대중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정책적으로도 이제 자신들에게 하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자신들의 고성능 AI 기술을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을 위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자신들뿐만 아니라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미국 내 AI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AI 안보 및 어쨌든 데이터 프라이버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중국 AI를 글로벌의 이제 영향력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은 이번 사건을 좀 정리를 해보면 딥시크가 중국의 군사나 정보기관을 지원을 했다라는 미국 정부의 주장이 나온 상태인 거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지금 딥시크를 훈련시키고 키워온 배경 속에 미국산 칩이 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미국은 특히나 통제를 좀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주장을 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번 세 번째 키워드는 삼성 엑시노스 2500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칩셋을 공개를 했습니다. 전작 대비해서 효율성이나 발열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나 좀 더 나아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개발에서는 어떤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게 이제 뭐 파운드리 분야도 뭐 여러 가지 의미 있고 상징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 반도체의 개발은 퀄컴의 이제 스놉드래곤 8 엘리트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과 맞을 것 같아서 그것과 비교해서 독자적인 기술력이나 전략을 의미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시장 경쟁력이라든가 자립도 강화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삼성만의 기술력이라든가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기술 차별화에도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삼성의 어떤 3나노의 어쨌든 기술과 강력한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실제 성능과 사용자 경험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 요 체감력의 두 칩에서 높은 수준이지만 사실은 시장과 지역에서 삼성은 상당히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 부분을 가짐으로써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글로벌적으로도 시장 전략에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체 칩 경쟁력을 강화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많은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생태계라든가 파트너십에서도 사실 자사 갤럭시 시리즈에서 이걸 이제 적용함으로써 자신들이 많은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은 반도체 시장에서 이걸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물론 단독 뉴스이긴 합니다만 이제 플립 7에 들어가는 국내외 모델에 있어서 엑시노스 2500 칩셋을 사용할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엑시노스를 적용하는 첫 폴더블 폰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3나노미터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해서 GAA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차세대 칩 시장 안에서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성능이나 전력적인 측면에서 집적도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데이터 센터라든가 AI라든가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빠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 소형화된 반도체 칩으로 이제 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첨단 응용 분야도 많이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삼성은 3나노라든가 GAA 공정에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프로세스만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첨단 반도체에 이제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이제 뭐 큰 분야는 아니지만,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지금 많이 뒤져 있는 이제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좀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직접적인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퀄컴이라든가 엔비디아 등 고객사들 유치하는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세대 칩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설계라든가 유연성이라든가 맞춤 솔루션을 이제 자신들이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확보하면서 다양한 산업군에서 설계화된 어떤 칩 설계를 지원하면서 칩 성능이라든가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미래의 기술을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 분야를 바탕으로 어제 이제 6만 전자 시대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성능이나 시장에서 직접적인 충격을
극복하면서 더 나은 시장이나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삼성의 엑시노스 2500 살펴보고 있습니다. 갤럭시 언팩 행사가 다음 달이죠. 7월 9일에 미국 뉴욕에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신제품과 엑시노스 2500이 적용된 핸드폰을 좀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뉴스들도 저희가 같이 체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XAI 빅픽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록이 첨단 파일 편집기를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번 개발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사용자가 파일을 편집하면서 동시에 그록과 대화를 할 수 있고 AI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오픈 AI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동등한 좀 시장 안에 뛰어들겠다라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개발 중이다라는 게 전달된 거기 때문에 네네네. 만약에 그게 맞다면 이번 시도가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볼 땐 거의 개발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안에 이제 코드가 발견됐다는 건 거의 개발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이제 구글을 쓰시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오피스 같은 걸 쓰는 것처럼 이제 그록을 쓰시거나 XAI를 쓰시면 그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을 생산성 도구를 쓰게 된다는 게 있고 아직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이제 그록을 쓰시게 되면 오피스를 쓰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생산성 도구나 이런 부분의 경쟁이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부분을 쓰게 되는데 이 부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게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머스크나 XAI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정적이다 보니까 많은 사용자들이 쓰지 않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쓰지 않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많이 안 들게 되니까 이 부분은 이제 모집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게 되고 실질적인 업무나 생산 효율성을 제공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업이나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과 더불어 슈퍼앱의 전략에 강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도 보입니다. 결국 그록이 스프레시드를 전략을 어쨌든 지원하겠다는 건 생산성 도구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요. 협업 및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장성을 어쨌든 전략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시장을 뛰어들면서 본격적으로 빅픽처를 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기존에는 이제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AI랑 대화하면서 문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XAI도 이 시장 안에 좀 뛰어들겠다라는 의지를 이번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XAI가 AI 생산성 도구 시장에서 승부수를 띄운 이유를 좀 예상을 해본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자체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 안에 데이터를 좀 많이 모아서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이유를 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자신이 이걸 다 모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자신이 큰 그룹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니까 테슬라라든가 이런 기업들과 나중에 모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이런 데이터나 이런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나중에 테슬라 통합 모델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생산성이라는 바탕은 요 바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 대한 것들을 진출을 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산 도구 및 시장은 요 테슬라와 통합을 바탕으로 가기 위한 전초전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생산성 도구 시장의 본격 진입이 경쟁력 강화는 그 밑기반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한 생산 도구라는 생각이 들고 고도화된 AI의 협업 제공도 요 바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와 협업이나 나중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플랫폼 확장의 슈퍼앱 전략도 그 밑바닥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X 플랫폼과 통합이 시달이 되고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요. 멀티모달기 AI 워크스페이스 진압도 그런 것 같은 생각이 좀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이런 것들과의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반은 사용자의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머스크는 AI 생산성 시장을 좀 통해서 플랫폼 헤게모니를 노림수로 좀 삼고 있겠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으니까 정리해 보고요. 이번에는 다섯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키워드는 뉴욕주 원전 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리하게 원전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요. 좋은 뉴스들도 함께 붙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뉴욕주에서도 원전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요. 최소 1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의미 있는 부분이 지금 15년 만에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부분일 텐데요. 이번 결정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좀 유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15년 만에 얘기를 했고 사실 이게 위험이 좀 있지 않습니까? 원전이라는 게 위험이 여러 가지가 있고 반대 의견도 좀 있는데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했다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AI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원전을 배제하려면 더 많은 화석 연료를 태워야 된다는 거고 이는 뉴욕에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원전이 신뢰성이라든가 경제성, 지속 가능성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뉴욕 중부의 이제 마이크론 반도체와 이제 AI 데이터 센터 확장 등 요 수요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증가하려면 하는 것 같고 친환경 기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원전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참고해 볼 만한 어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투자하시는 분도 참고해 볼 만한 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급증하는 전력 수요가 가장 큽니다. 특히 AI에 대한 원전에 대한 어떤 전력에 대한 것들이 요구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AI라든가 데이터의 센터에 대한 폭증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산업의 확대로 전력 수요가 너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어쨌든 지금의 화석 연료라든가 풍력이라든가 대체 연료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전이 지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고 특히 데이터 센터라는 게 요 전력이 24시간 7일에 대한 어떤 안정적 전력이 필수적인데 재생 에너지만으로는 기상 조건에 따른 변동성을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전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어쨌든 대세이기 때문에 짓는 것 같고요. 근접성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 산업 유치 경쟁에서 보다 빠르게 먼저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마이크론 반도체 공장 등 이런 것들이 근접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전을 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전을 지어야 탄소 감소가 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있는 것 같고 화력 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021년에 인디애나 포인트 원전이 폐쇄된 이후에 이제 화력 의존도가 증가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체로 이제 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경제적 고려사항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 요금에 대한 안정화가 좀 있는 것 같고 고용 창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기술이나 요 정치적인 변화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 지원이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산업에 대한 원전 기술이 좀 있는 게 좀 있는데 다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의 반발도 있고 정부의 대응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이제 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만 잘 이제 조절을 한다면 원전은 사실상 안전하다라는 의견이 좀 있기 때문에 잘 극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이란이 핵시설을 공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원전 관련주들은 흔들림 없이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AI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높다라는 부분을 좀 반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뉴욕주도 이에 발맞추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결정이 미국 내에 있는 다른 주들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뉴욕주가 대표주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요게 이제 진행이 잘 된다면 발표만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이 잘 된다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확대될 것 같은 생각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일리노이나 뉴저지나 펜실베니아 등 여러 주가 이제 뉴욕의 정책에 상당히 유심히 보고 있고 벤치마킹을 해서 원전 유치라든가 확대 정책을 이제 도입하거나 이제 검토를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주라든가 협력 및 정책 모델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뉴욕의 리더십이라든가 정책 모델이 이제 다른 주로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친환경 에너지의 이제 다양성과 실용화가 이제 확대되고 있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단순히 원전만 하는 게 아니라 원전을 중심으로 다른 것들도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죠. 이제 뉴욕주는 2025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인디애나라든가 켄터키라든가 이런 게 이제 다주로 이제 컨소시엄이 되고 있는데 한 주만 하는 게 아니라 원자력은 에너지 개발을 다른 주랑 같이 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협력해서 많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요게 이제 경제적 환경 실용성도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주는 신규 원전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전체적 어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속도를 높이면서 탄소 중립을 목표를 바탕으로 중요한 역할을 향후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은 AI 발전과 함께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전에 2차 전지 붐이 좀 일었을 때 폐배터리도 같이 움직였던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원전에서 붐이 일게 되면서 해체 시장까지도 같이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국내 일정으로 보면 6월 26일 내일입니다. 고리 1호기 원전 해체 관련해서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서 해체 관련주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머스크 진실 게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와의 소송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의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머스크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실제적으로는 노트북을 사용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이 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노트북의 사용 여부가 왜 이렇게 쟁점이 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진실 여부가 이제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머스크 변호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전까지는 머스크 변호사가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머스크의 변호사 이제 제이미 파키넌이 6월 22일 날 오클랜드 변호사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머스크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요 사용하는 모습이 계속 보였던 거예요. 2025년 5월에 오래된 노트북을 PC에서 사용하는 중, 그다음에 24년 12월에 비행 중에 노트북으로 스트리밍을 사용하는 것, 그다음에 24년 2월에 새 노트북을 이제 구매하면서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목소리에 대한 신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런 부분이 왜 이제 쟁점이 되냐면 머스크의 진술 자체에 대해서 이제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거고, 공개 증언과 법정 진술의 불일치라는 부분이 좀 쟁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자신은 노트북을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노트북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한 적과 없다라는 게 이제 거짓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법정 진술과 그렇지 않은 게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공개 진술은 이제 불일치한다는 거죠. 머스크 SNS 기록 보면 자기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변호인단이 머스크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하는 것과 소송 중에 제출한 게 쟁점이 되기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이 부분이 향후에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쟁점 부분은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노트북 사용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진실 여부를 좀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작용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앞서서 여러 차례 노트북을 사용하는 모습이 목격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이게 팩트로 공개가 되게 된다면 소송 전략에 있어서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도 함께 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거 제출을 하라고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게 정말로 사실이라고 하면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고 컴퓨터 내 이제 뭐 어떤 자료가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컴퓨터 내 데이터를 이제 제출하라고 얘기를 할 것 같고, 오픈 AI 측도 샘 올드만이 이제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수소용 내부를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과연 어떤 노트북을 제출하라고 그럴지도 약간 있을 것 같고, 변호인이나 이제 머스크 측의 신뢰도 저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전략을 택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왜 쓸데없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법정 기술과 현실이 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불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전략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거 은폐나 이런 부분도 시도를 실패했기 때문에 소송 흐름이나 변화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말이 좀 너무 많기 때문에 자신이 한 말에 얽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나 SNS도 좀 줄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있었기 때문에 대중에 대한 부분도 인식이 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략도 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향후에 두 파트너의 어떤 싸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이 부분의 전략도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이 향후에 좀 쟁점이 좀 변화가 어떻게 바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법원은 이제 불신에 따른 증거 제출 요구 가능성이 제기가 된 상황이고요. 머스크도 신뢰도가 손상을 입게 될 거고 배심원이나 여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가지 경제 키워드 살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이후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 장에 어떤 힌트를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1위로는 하이젠 R&M이 차지하고 있고요. 29%대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도 역시나 29%대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스맥과 한국전력은 나란히 26%대 급등세 나타내면서 3위와 4위를 차지한 모습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5위도 제주은행이 20%대 급등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에너비스가 어제 24%로 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한국석유 8%대, 빅테크와 위메이드는 나란히 7%대 하락세, 그리고 현대 로템까지도 6.7%가량의 낙폭을 그렸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한국전력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오름세를 보이는 건 참 드문 일이기는 한데요. 정규장에 이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주가가 26% 급등했습니다. 사실 3분기 전기 요금이 동결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뛰었던 배경은 어디서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어제 한국전력은 종가 기준으로 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무려 주가가 74%나 오른 상황인데요. 이번 급등은 이 전기요금 발표 이면에 깔렸던 기대 심리가 시장에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은 23일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기존대로 유지한다, 즉 전기요금을 동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보통은 요금이 오르지 않으면 실적 부담으로 이어져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곤 하는데요. 실제로 당일에는 3% 가까이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동결을 예측하고 있었고, 오히려 요금은 그대로지만 실적은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더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핵심은 국제 에너지 가격의 하락입니다. 한전이 쓰는 LNG나 유연탄 가격이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요금은 그대로인데 연료비가 줄면 당연히 마진이 개선되겠죠. 게다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 합의 소식에 유가도 큰 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한전 입장에서는 흑자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샀던 종목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단순한 요금 동결의 이슈뿐만 아니라 그 외부 변수들이 실적 기대감으로 이어졌다라는 부분 언급을 좀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의 흐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긴 했는데 이게 단기적인 흐름일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일단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숨고르기가 조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가장 큰 변화는 정부가 전력망 투자를 대대적으로 늘리겠다는 방향입니다. AI 시대를 대비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투자만 해도 최소 20조 원에서 많게는 50조 원까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감당하려면 결국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할 텐데요. 그렇다 보니 전기요금 인상은 언젠가는 불가피할 거다라는 인식이 시장에 퍼지고 있고요. 또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지역 차등제도 검토 중인데, 만약 이게 도입된다면 산업 수요 분산은 물론 한전의 안정적인 수익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가 급등은 한전이 드디어 구조적으로 흑자를 낼 수 있는 조건들이 하나씩 갖춰지고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요. 외국인도 최근 5거래일 동안 260억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서면서 이런 기대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한국전력의 중장기적인 성장까지 같이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드 기준으로는 지금 15% 넘게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상승을 추가적으로 이어가고 있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점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에코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2차 전지 업종이 전반적으로 좀 좋기는 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못 간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갈 때가 됐는데 했을 때 어제가 또 딱 2차 전지가 올라와 주면서 800선을 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에코프로는 애프터마켓에서 14% 넘게 급등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상승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네, 어제는 에코프로가 정말 오랜만에 좀 강하게 존재감을 드러냈던 하루였습니다. 급등한 배경은 아무래도 테슬라의 로보택시 시범 운행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테슬라가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모델 Y 차량을 활용한 완전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소식에 그날 테슬라 주가도 8% 넘게 올랐었고요. 그 영향이 국내 2차 전지주 전반에도 어제 강하게 퍼졌습니다. 에코프로는 잘 아시다시피 양극재를 만드는 에코프로 BM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요. 테슬라와 직접적인 거래 여부를 떠나서 시장에서는 일단 테슬라 수의 기대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범 운행이 고가 센서 없이 카메라와 AI 소프트웨어만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했다는 점이 부각이 됐고요. 이게 가능하다면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얘기고 결국 전기차 생산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에코프로도 같이 반응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어제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좋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질지가 좀 관건이긴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어제 로보택시 때문에 올랐다면 사실 이제 밤 사이에는 뭐 요금이 첫날에 뭐 역주행을 했다, 과속을 했다라는 이슈들도 좀 같이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으로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단기 이벤트로 끝나는 거 아닐까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시장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부터는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테슬라발의 기대감, 그러니까 이 로보택시 상용화에 따른 전기차 수요 확대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고요.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당연히 배터리 수요도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업종 자체는 최근까지 실적 부담이 계속됐고 특히 수요 둔화와 원가 구조 악화 때문에 체력 점검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번 반등은 그런 와중에 등장한 첫 번째 회복 시그널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예전처럼 모든 종목이 일제히 오르던 흐름보다는 앞으로는 개별 기업의 수익성, 구조 개선, 그리고 정책 수혜 여부에 따라서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에코프로의 경우에도 결국은 실적이 뒷받침돼야지 그 흐름이 오래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긴 하지만 업황에 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단기 박스 안에서 계속 트레이딩 구간에 좀 놓여 있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테슬라발로 올랐다면 LNF랑 TCC 스틸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LNF는 오늘 0.74% 하락하고 있고요. TCC 스틸이 반대로 오늘은 강보합 수준, 그리고 방금 살펴봤던 에코프로는 1.5% 하락을 하고 있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오늘 개장하고 나서 주가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시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키움증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8%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3,100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드디어 3,000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증권주도 연일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 3년 5개월, 6개월 만에 좀 돌아온 상황이라서 더 기대감이 크긴 하거든요. 주목받은 이유는 어떤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까요? 네, 우선 이번 급등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정책 기대감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키움증권은 리테일 기반이 탄탄한 회사라서 이런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적 기대감입니다. 최근 국내 주식 거래 대금이 하루 평균 22조 원을 넘기면서 수수료 수익 비중이 큰 키움증권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게다가 신용 공여 잔고도 20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어서 이자 수익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는 기술적 매수세입니다. 최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차트상으로도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어제는 외국인과 또 프로그램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더 탄력이 붙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정책 기대감도 있고 실적 개선세 그리고 기술적인 매수세까지 여러 부분이 같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상승세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증권주 강세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증시에 대한 거래 대금이 넥스트레이드랑 그리고 한국거래소 같이 합쳐서 지금 일평균 한 40조 돌파했다라는 소식도 있긴 하거든요.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중장기적으로 분위기는 꽤나 좋은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인데요. 일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정부 정책 방향이 뚜렷하고요. 여기에 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도 자본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동성 환경은 증권사 실적에 바로 영향을 주는 만큼 하반기 실적 추정치도 증권가에서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같은 종목들도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고요. KRX 증권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85% 넘게 뛰었는데 이건 코스피 상승률의 3배 수준입니다. 다만 최근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오른 면이 있다 보니까 일부 조정 가능성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몇몇 대형 증권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에 나선 흐름도 감지가 되고 있고요. 결국 앞으로는 정책이 얼마나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느냐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대금 증가, 정책 신뢰 이 두 가지가 유지되는 한 증권주에 대한 관심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제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증권주는 상법 개정안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추경 처리 후에 논의할 것으로 예정이 좀 되어 있고 추경은 지금 6월 26일 본회의 처리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 이후의 흐름을 좀 같이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하락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LIG 넥스원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중동 정세까지 불안해지면서 관심을 좀 받았다가 반대로 휴전합의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어제는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LIG 넥스원은 최근 중동 무력 충돌 이슈가 좀 불거지게 되면서 미사일 방공 시스템의 강점을 가진 그런 대표 방산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 휴전 합의 소식을 전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급반전됐는데요. 전쟁 리스크가 완화가 되니까 그동안 올랐었던 방산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한꺼번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LIG 넥스원은 전쟁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돼 있었던 만큼 하락폭도 더 컸습니다. 여기에 KB증권이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낮춘 것도 영향을 줬고요. 실제로 LIG 넥스원의 PER이 45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해외 방산 기업들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상태입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에 좀 들어가게 되면서 방산주 쪽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약화된 모습입니다. 안 그래도 이제 고점이었기 때문에 차익에 대한 욕구도 있었을 거고 조정에 좀 빌미가 필요했는데 휴전에 대한 이유가 좀 붙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산주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흐름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을 좀 해야 될까요? 네, 그런데 지금은 단기 조정 국면에 좀 진입을 했다라는 가능성이 좀 큰 시각이 있습니다. 휴전 소식으로 전쟁 관련 수급이 빠지면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최근 워낙 빠르게 오른 만큼 단기 고점 인식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전쟁이라는 이슈는 정치적인 변수에 따라서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만큼 지금처럼 긴장이 완화된 상황에서는 당분간 추가 상승 동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실적이나 구체적인 수주 성과 같은 펀더멘털 변화가 있어야 다시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제 시장 안에서 지수가 약해도 조방원은 좀 지켜주는 모습이었는데 조선 그리고 원전 쪽은 여전히 좀 굳건한다면 방사는 휴전 이슈가 나오면서 차익에 좀 빌미가 되고 있다는 부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방금 살펴봤던 LIG 넥스원은 지금 2.1% 하락세 보이고 있고 방산의 대장주로 볼 수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0.45%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일장 시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개장까지 9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B 공대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부터 체크를 해보자면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휴전 협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또 기준금리도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반도체 종목들도 좀 빅테크 랠리가 이어졌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상승하는 흐름 가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가 또 올라온 만큼 엔비디아도 최고가 연속으로 경신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시장, 우리 시장도 좀 복기를 해보자면 굉장히 좋았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3,100선을 돌파하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우리 시장이라는 점을 포착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예측가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피가 1.12% 상승하면서 3,100포인트 선 위로 올라왔고요.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800포인트 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또 강하게 들어온 만큼 오늘 시장에서의 이 기대감도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문가님, 그 코스피가 계속해서 3,100포인트 도달하고 있고 안착을 해준 만큼 3,6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3,100포인트 정도에서 네. 마무리를 짓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한 만큼 오늘 지수도 좀 상승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이스라엘이랑 이란이 휴전으로 돌입했고 트럼프 역시 종전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발언을 한 만큼 증시가 더 강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2021년도에 3,3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매물이 좀 출회된 적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3,200선에서 3,300선까지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어제 파월도 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었죠. 다음 주 목요일 날 발표되는 고용 지표를 보고 나서 둔화된다면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발언한 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 중심으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어느 쪽으로 좀 이동을 하는지 자금을 어느 정도로 좀 풀고 있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섹터별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나올 경제 지표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지표에 따라서 실제로 금리 인하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반도체 종목들을 더 수혜가 볼 수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3,300포인트까지 바라볼 수 있을지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불발됐다라는 속보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우리 시장 오늘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요? 이거에 대한 걱정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이나 실망 매물이 좀 출회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다만 지수가 좀 받쳐주는 만큼 다만 이제 강한 상승 압력으로 자금이 좀 유입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좀 실망 매물이 좀 일부 축소되면서 좀 밑꼬리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간밤에 좀 태양광 쪽이 좀 많이 좀 올랐었죠. 태양광 이제 새 공제안이 미국에서 새 공제안에 대해서 수정을 논의하겠다라고 좀 얘기해서 태양광이나 이런 쪽이 좀 부각받은 만큼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좀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이 좀 부각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쪽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이야기 해주셨는데 지금 하나솔루션이 4% 급등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 사실 원전 쪽으로는 주목을 받았었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조금 수급이 쉬어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더 파보자면 지금 이 원전 쪽으로는 그럼 오늘 정도는 다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지금 모멘텀을 받아가면 이쪽으로 전략을 바꿔야 되는지 이 점도 중요할 것
왔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키워드가 AI 쪽이나 네. 혹은 뭐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이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쪽에 자금을 어느 정도로 어디 쪽으로 좀 풀지 그 여부에 따라서 좀 주가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배경이고요. 최근에 AI에 이어서 뭐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쪽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자금을 어디에 좀 풀고 그에 따라서 AI의 수혜주가 원전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부각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과 전력 쪽으로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역시나 신재생 에너지 쪽, 그래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오늘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좀 숨고르기 하고 있습니다. 1%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전 쪽으로도 지금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오늘같이 쉬어가는 날 좀 오히려 담아보는 전략을 가져도 되는지 이 점도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추세 매매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추세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원전주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세 매매를 매매 포지션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뭐 눌림목을 좋아하는지 추세 매매를 좋아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좀 대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시장의 트렌드는 가는 종목이 더 잘 가는 그런 트렌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하셔야 수익을 더 이끌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단기 이평선을 상회하면서 우상향 국면에 있는 그런 과정 속이기 때문에 이격도가 너무 벌어진 거는 결국에 회귀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지지선 라인을 좀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급상승하고 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때문에 좀 단기 이격도는 좀 지지하면서 가는 흐름, 이 점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좀 보수적인 입장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력 이야기도 해주셨으니까 먼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전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잘 가는 흐름입니다. 어제 한국전력이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20% 급등하는 흐름을 가졌었거든요.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10% 급등하면서 지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요금이 좀 동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올라간다라는 점은 기대감이 더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전력 쪽, 수급, 오늘 한국전력 쪽은 어떻게 투자적으로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한국전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눌림목 구간에서 어제 슈팅이 나왔고 거래량을 동반한 슈팅이 나왔고 결국에는 AI가 수요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반도체라든지 전력 이런 쪽이 수요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추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현재 보이고 있고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만큼이요.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상승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승 추세이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투자자분들은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 전력 쪽의 모멘텀 어떻게 좀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앞으로 날씨가 좀 더워지기 시작하죠. 네.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전력 수요가 더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어. 그런 모멘텀도 상존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요. AI 수요도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정부도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추세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다만 7월 달에는 이제 상호 관세가 7월 4일부터 각 국가마다 서한이 발송될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를 생각하면서 염두하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월 25일 수요일 우리 시장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중동 긴장이 완화가 되면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감도 더 높아진 상황인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굉장히 잘 갔고요. 빅테크 랠리가 또 이어졌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3,100포인트 선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코스피 가파르게 상승하는 흐름을 가졌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뉴욕 증시와 함께 커플링 되면서 좋은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일단 0.74% 상승하면서
3,126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0.25% 상승하면서 800포인트 위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802포인트 선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수 쪽으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투톱이 강합니다. 삼성전자가 1.3% 상승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3.5% 상승하면서 28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시총 200조를 돌파하면서 굉장히 또 유의미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포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금 SK하이닉스가 물론 시총 2위에 다 자리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반을 더 넘어선 만큼 굉장히 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무서운 시세를 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잘 갔었던 네이버가 오늘은 조금 숨고르게 하고 있는데요. 이 점도 포착해 주시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또한 오늘 1.3% 숨고르게 하면서 지나가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어제 800포인트 위로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잘 가는 흐름 가졌었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굉장히 잘 갔었는데요. 오늘은 어제 또 굉장히 급등했던 만큼 오늘 좀 숨고르게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모두 1% 내외에서 쉬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HLB 그룹주들이 큰 폭으로 빠졌었는데요. 지금은 HLB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0.5%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장 전에 살펴봤던 전력주들 역시나 오늘 잘 갑니다. 한국전력 12% 급등하고 있고요. 한전산업도 13%, 한전기술도 4% 흐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AI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덩달아서 상승하는 기세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환율도 체크해 보시면요. 1,361원대 지나가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아직 아침 시간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선물 시장 또한 지금 매도이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봤을 땐 일단 지수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불 켜주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 아침 시간이라 그런지 아직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네요.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아무래도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오름세를 또 추가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3%대로 급등 마감을 했죠. 그 여파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도 AI 수요 증가로 인해서 오름세를 더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반도체 대장주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를 선두로 소부장들도 동반 상승세 낙수 효과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원전 관련주들도 말씀하셨다시피 한전산업을 선두로 한전산업이 지금 11% 정도 10%대로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한전산업을 선두로 추가적으로 같이 좀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내일 이제 고리원전 1호기가 해체가 승인될지 여부가 결과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결과 발표를 앞두고 나서 더 추가적인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장전에 얘기한 것처럼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쪽도 지금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솔루션도 플러스 6% 정도 오름세를 현재 보이고 있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역시 플러스 5%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8호라는 종목이 지금 현재 태양광 관련주로서 플러스 10% 정도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태양광이 올라가면서 에너지 관련주 풍력 관련주들도 지금 동반 상승 CS 윈드라든지 CS 베어링 이런 쪽도 지금 오름세를 수급이 유입되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력 쪽은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부산에서 해상 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개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풍력 이런 쪽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좀 큰 이벤트를 앞두고 계속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모멘텀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풍력 쪽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투톱 먼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너무 무서운 질주를 좀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3.5%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총도 2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삼성전자 조금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이제 새벽에는 마이크론 실적까지 나옵니다. 이런 변수가 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나? 차익 실현 좀 해야 되나? 이런 투자자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보유하고 있으시다면은 저는 추세를 좀 볼 줄 아시는 분이라면은 네. 홀딩 의견 드리도록 아. 하겠고요. 그 같은 배경은 SK 하이닉스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과거 작년 6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최근에는 박스권 구간을 좀 다졌던 그런 모습이었죠. 무려 거의 1년 동안 박스권 안에 갇혀서 하단 밴드와 상단 밴드를 반복적으로 그리면서 돌파를 못하는 그런 시그널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전고점 라인이 박스권 상단 부근이 거의 25만 원대 부근이었는데 그 부분을 좀 시원하게 거래량 동반하면서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네. 추세를 볼 줄 아시는 분이라면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 이평선을 아무래도 지수가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관세 리스크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관세 리스크의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수가 장이 받쳐줬을 때는 아무리 밀려도 5일선과 11선 단기 이평선 부분까지의 흐름까지 밀린 다음에 다시 반등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단기 이평선 위치를 보면서 눌림목 구간에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 홀딩 의견 주셨고요. 지금 이렇게 아직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단기 인평선 보시면서 투자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들도 굉장히 또 많이 흔들릴 것 같거든요. 소부장단에서는 이 투자 전략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대장주가 움직이면은 낙수 같이 효과로 움직이죠. 인해서 네. 같이 좀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이 항상 매 분기마다 호실적을 기록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호실적을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이 지금 현재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 인하가 시작하게 된다면은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 로봇 이런 쪽이 좀 강세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금리 인하 모멘텀도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7월 달 들어서는 이제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지 그 여부도 체크하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실적 시즌이 또 시작이 될 예정이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서 약간은 투자 전략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좋은 말씀은 해주셨지만 사실 걱정되는, 우려되는 부분은 또 있기도 합니다. 이 중국 공장의 반도체 장비를 뭐 포괄적 면제를 철회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 점은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네. 하지만은 그런 부분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지만은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는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어닝 시즌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체크하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은 소부장보다는 대장주 위주로 들고 나가시는 전략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소부장보다는 대장주 위주의 흐름으로 가져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어제 이 코스닥의 그 주인공이었다고 볼 수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굉장히 또 강한 시세를 뿜어줬는데 오늘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1.8% 또 빠지고 있거든요. 테슬라의 잠시 반가운 그냥 상승이었던 건지 좀 이 정도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에코프로 그 투자자분들은 또 굉장히 많고 어제 반가운 상승이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아쉽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로보택시가 네. 이제 출시됐다는 그런 소식에 힘입어서 자율주행에 이어서 2차 전지 역시 같이 동반 수급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역배열 구간에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데드캣 바운서가 중간중간에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가 역배열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중에서는 전 개인적으로는 배터리 쪽을 더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에서 투입이 되고 이제
로봇이라든지 미래 성장주 쪽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좀 보실 분들은 배터리 위주로 보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 2차 전지의 흐름은 있으나 그 안에서도 로보택시와 관련된 이 배터리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더 모멘텀이 살아있을 것이다. 이쪽으로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양자 기술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어제 퀀텀 코리아 2025가 개막을 했거든요. 이 안에서 5년 안에 지금 오류를 더 줄일 만한 양자 컴퓨터를 내놓을 것이다라고 아마존의 기조 강연도 있었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 섹터들은 한 번도 급상승했다가 다시 조금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그 모멘텀이 있을 때마다 시세를 좀 받는 느낌이거든요. 이럴 때 어떤 전략을 또 세워야 되는지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양자 기술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네. 좀 신기술을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탄력받아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배경인데요. 양자 관련주들도 사실 실적이 양자 쪽은 좀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비추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양자 쪽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양자 쪽 같은 경우도 그나마 좀 추세가 유지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 중에서는 아무래도 ICTK가 가장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양자 관련주 중에서도 추세가 좀 아직 상방 추세에 있는지 그 여부를 좀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실적이 저조하면서 우하향 국면에 있는 종목들은 좀 가려가면서 옥석을 좀 가려가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자 이런 섹터들은 아무래도 좀 모멘텀이 있을 때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옥석을 고려가면서 나아가는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와중에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금 하락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코스피가 0.16% 하면서 3,09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44%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지금 이렇게 지수가 바뀌니까 지금의 흐름은 또 어떻게 파악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갭상승으로 떠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지면은 결국에는 매물이 좀 출회되는 그런 현상을 반복적으로 좀 보이면서 장기적으로는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미 선물 역시 약보합권으로 전환되면서 외국인의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추세가 유효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다음 주부터 지금 상호관세가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7월 4일부터는 이제 각 국마다 서한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거절하게 된다면은 보복 관세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 특히 EU 같은 경우는 10% 정도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보복 관세를 진행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만큼 그런 우려감도 지금 상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7월 초 바로 상호 관세가 끝나는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관망세인 자세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7월 4일에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그동안에 또 시세들이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이 점도 파악을 해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TV 공대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 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개장하고 나서 플러스권이었다가 양시장 모두 일단은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서는 분위기가 나타나곤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갭으로 띄우면서 출발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쉬어가는 건지 일단 코스피는 계속 보합 수준에서 오르락내리락 반복은 좀 하고 있네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어제 우리 시장을 보면은 또 굉장히 한 번 더 놀랬던 부분들인데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뭐 거의 3% 가까이 이제 또 상승이 좀 나왔던 상황입니다. 아무리 전일 이제 미증시가 좋았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였던 만큼 오늘은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7월부터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상호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슬슬 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또 많이 오른 만큼 한번 이제 좀 경계 심리가 지금 발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심리들이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한 1,800억대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한 900억대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 역시도 지금 양시장 좀 매도세로 좀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장 후반까지는 좀 봐야겠지만 이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무시를 할 수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 시장이 아무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조정에 대한 빌미를 또 제공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경계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정말 중장기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제 코스피에 대한 투자 관점은 저는 유효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옵션 시장을 한번 봤는데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들이 좀 많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월물 만기가 거의 한 2주 남짓 정도 네. 남았는데 이 정도면은 사실 이제 그 시간 가치가 감소를 하면서 프리미엄이 많이 빠져야 되는데 여전히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시장이 빠지다라고 하더라도 그 저가에서 지금 매수를 하려는 어떤 그런 대기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 정도로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조정폭은 나오더라도 굉장히 지금 반발 매수세가 좀 크게 들어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뭐 예전처럼 뭐 2,400, 2,600 여기까지 빠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전일장에 또 미국에서 빅테크 관련주들이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도 좀 SK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 관련주들은 여전히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휴전 합의가 좀 진행이 되면서 유가가 이제 그 급락을 했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배럴당 뭐 65달러까지 지금 내려간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전력 관련주들의 어떤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가라앉는 분위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들은 좀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같이 이제 조정이 계속해서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좀 담아가시기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반기 때 또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못 갔던 건설주들이 또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하면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이오 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하나의 주도 섹터를 골라서 비중을 확대하시기보다는 지금 이제 뭐 추경이라든지 이제 이와 정책 모멘텀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을 좀 쪼개서 담아가시는 전략들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추경에 따른 어떤 수혜를 좀 볼 수 있으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소비재 쪽이 좀 내수 소비가 이제 만약에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제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재 쪽 그리고 화장품 쪽도 여전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력, 반도체, 이런 조선 쪽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다소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오히려 이때를 좀 기회로 삼아봐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3,100선까지 지금 돌파가 나온 상황인데 이렇게 또 강한 장이 한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라서 오히려 이때 못 담았던 종목들 담는 기회로 삼아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궁금한 종목들 짚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먼저 LS 일렉트릭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소식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에 팀 엔비디아에 함께 합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응을 차트상으로 좀 살펴봤을 때는 어제 대량 거래가 좀 실리면서 윗꼬리가 달리고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보통 이런 차트가 그려지면 전형적으로 매도 사인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오늘도 그래서인지 한 1% 좀 밀리고 있는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지금 시장의 영향이 좀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워낙에 뭐 이전부터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고요. 여기서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또 손을 잡는 이런 그러니까요. 그림들이 나오고 있죠. 사실 이거는 좀 기회로 저는 보셔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급을 보면 아실 수가 있는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엔비디아 쪽에 그 냉각기기에 대한 전력을 공급을 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빅테크 관련주들과 또 한 번 역계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생태계적으로 좀 많이 변할 수 있는 지금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그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우리 빅테크 기업들을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전력 공급에 대한 어떤 부족 현상들이 좀 지속이 계속해서 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기기들은 결국에 반도체주들이 올라가면은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고요. 엔비디아와 손을 잡으면서 그 규모 자체를 지금 훨씬 더 좀 확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력기기 관련주들은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펀더라든지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어제 이제 최고점을 찍고 나서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물량이 많이 터졌으면 모를까 사실상 어제에 비하면 그냥 조정 정도 수준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하락을 또 한 번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4년 전에 고점까지 약 7% 정도 지금 남은 맞아요. 상황입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요. 4년 만에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가 좀 시현되는 만큼 여기에서 주도주를 좀 찾자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좀 반도체라든지 전력기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하나씩은 조금 담아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일렉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제 버티브라는 냉각 업체에 이제 부품을 공급하게 된다라는 이슈가 있었던 거고, 버티브가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팀 엔비디아를 같이 이뤄 나간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물론 두 자릿수긴 했지만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좀 질문을 좀 드려봤고요. 오히려 이때 조정이 좀 나온다면 기회로 삼아봐도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거래가 재개된 카카오페이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가격은 12%대 상승불 켜면서 오늘 최고점이 11만 4천 원이었고요. 지금은 10만 3,600원에서 거래가 됩니다. 거래 정지 후에 다시 재개가 됐고 공모가는 상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매물이 좀 있을 거라서 이때부터 좀 매물이 쏟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롤링이 나오게 된다면 이걸 마찬가지로 또 이용을 해봐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그 카카오페이가 올라가게 된 배경을 조금 봐야 되는데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테마에 가까운 테이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뭐 원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미 좀 난리가 나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이걸 법안으로 이제 개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뭐 보안, 결제 관련주들 뭐 카카오페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엮인 것들이 이제 단기간에 좀 급등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뚜렷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펀더 자체도 개선이 되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너무 상대적으로 좀 많이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자리에서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지금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또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좀 보유자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점에서 우선은 이제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추격 매수를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워낙에 기대감이 높긴 합니다. 정말로 이제 화폐보다도 가치가 더 높아진다. 그리고 사용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확산이 빠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이 가치적인 부분에서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여기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사용 속도보다도 기대감, 투자 자금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되면은 결국에 조정은 좀 피해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롤링으로 인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기회로 삼기보다는 일단은 자제를 하시면서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도 사실 상승을 하면서 10만 원대를 넘고 있지만은 결국에 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경고 종목으로 지금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떠한 펀더 개선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우상향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이 맞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너무 이제 테마성으로 급등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지금 이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네. 관망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아직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좀 테마로 봐주시고 계신 것 같고요. 추경 매수는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클이 이제 상장하고 나서 쭉 올라가다가 상장 이후 처음으로 어제 이제 1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돈나무 언니가 서클 주식을 한 30만 주 팔아치웠다라는 뉴스도 있었고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담감도 있었을 거기 때문에 어제 서클이 좀 하락을 해서 사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흐름이 좀 어떨까. 특히나 카카오페이는 거래 재개되고 나서 하락하는 거 아닐까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걸 좀 돌려 세우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질문 드려봤고요. 다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상승분을 계속 반납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후장까지의 흐름도 같이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건설 기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뚜렷하고요. 그렇게 되면 인프라 투자도 많이 하게 될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전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다시 재건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멘텀도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건설 기계 쪽 오늘 개장하고 나서 흐름이 좀 나쁘진 않은데 함께 점검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열어볼까요? 두 번째는 방산입니다. 어제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휴전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가장 크게 떨어졌던 섹터 중에 하나가 유가랑 방산 쪽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방산은 고점에 대한 부담이 늘 있는 섹터였는데 휴전이라는 부분이 좀 붙게 되면서 차익의 빌미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쪽에서는 오히려 조정 시에 매수도 유효할지 잠시 후에 점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볼까요? 마지막은 HBM입니다. 사실 오늘 개장했을 때 HBM 관련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였고 특히나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시세가 좀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주 반도체는 개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SK하이닉스는 오늘도 질주를 합니다. 삼성전자도 물론 좀 따라가는 분위기기는 하는데 SK하이닉스가 지금 2%, 삼성전자가 강보합 그리고 6만전자 딱 지켜주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는 어제 시총이 또 처음으로 200조 돌파했다라는 뉴스도 있어서 시총 역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HBM까지 세 가지 테마는 열어봤고요. 대표님 어느 쪽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1번, 2번이 다 오늘 좀 조정이 크게 나오고 그러게요. 있는데요. 특히 이제 건설기계 쪽은 조정 시에 오히려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기 같은 경우에 어제도 강세였고 사실 이제 시장 올라올 때 또 가장 강력하게 최근 들어서 좀 상승을 했던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건설기계 관련주들은 우크라이나 그리고 전쟁에 대한 어떠한 재건 이슈로 많이 엮여 있기도 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중동에 대한 휴전 합의에 따라서 그날 이제 이슈가 나왔을 때 이제 급등을 했던 부분들입니다만은 이게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됐는지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단기적으로 또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점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건설기계 쪽을 좀 보셔야 되는 이제 명확한 이유가 뭐 우리나라 쪽에서도 지금 건설 재건축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건설기계가 필수적으로 좀 들어가기 때문에 뭐 건설 경기가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추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결국에 이제 투자금이 들어가게 되면은 프로젝트를 재개를 하게 되죠. 그럼 이제 중장비 수요도 저절로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재건에 대한 어떤 테마도 있지만은 올해 이제 기계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두산바켓이라든지 HD, 현대인프라코어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이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건설 쪽도 그렇고 건설 기계 쪽도 작년에 유독 못 갔던 이유가 바로 이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시대에 있어서 뭐 인건비도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보니까 경기 부진으로 좀 이어졌던 부분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재건축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감소를 했었던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금리 인하 시기로 좀 바뀌게 되면은 그래도 모멘텀을 좀 추가적으로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쪽은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우리가 전쟁하면은 또 방산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중동 리스크가 확전이 되면서 방산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물론 이제 방산이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단기 조정 국면에 좀 진입을 해 있기 때문에 지금 웬만하면은 방산주들 정말 꼭대기에 사신 분들 아니면은 대부분이 수익권이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익절을 하시고 오히려 건설기계 쪽에 비중을 조금 확대하시는 이런 전략들도 상당히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HD 현대인프라코어를 조금 중심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도 이미 진출해 있죠. 그래서 지금 점유율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한 20%에서 3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러우 전쟁까지 만약에 종전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러시아 쪽의 어떤 그런 기기 수요도 한 7,000대 정도 최소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동 쪽도 진출하게 되면서 수요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확대가 되고 있는 뭐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그런 전쟁 종전에 있어서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 그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두산마켓 또 최근에 이제 그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어떤 이슈들도 있지만 지금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사실 북미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전에 따른 수혜를 보려면 현대인프라코어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좀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직접적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개장하고 나서는 건설 기계 쪽 흐름이 괜찮았었거든요. 상위 테마에 이름이 좀 있었는데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까 좀 내려온 종목들이 많이 보이네요. 윗꼬리 달린 종목들도 있고 HD 현대 인프라코어 말씀 주셨는데 오늘 한 2%대 다시 좀 하락불을 켰다라는 부분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 인하가 어찌됐든 간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래서 건설이나 건설 기계 쪽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국내 모멘텀, 이란과 이스라엘까지 살펴봤는데 시선을 좀 중국으로 돌렸을 때는 어떨까 궁금하기도 해요. 중국의 경기 회복이 국내에 있어서 건설 기계 관련주들한테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같이 좀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직접적으로 뭐 엄청나게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뭘 한다 이 정도로 이제 이슈화가 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중국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건설기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에서 30% 정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 쪽에 많은 이제 또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경제 성장률을 좀 보게 되면은 사실 올해에도 조금 여전히 회의감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1분기 때 보면은 GDP 성장률이 그래도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좀 상회를 했었고요. 5%대가 넘었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회복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내수 소비를 계속해서 좀 회복하려는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중국 역시도 지금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SOC 이제 그 철도 도로 이제 건설 프로젝트를 굉장히 좀 많이 진행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에 이제 이게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나중 얘기겠지만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기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충분히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북미 쪽보다는 또 중국 쪽에 좀 매출 비중이 있는 HD 현대 쪽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 또한 국내 건설 기계주들에게는 또 한 가지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HD 현대 계열 추천을 좀 해주셨고요. 다음 테마도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방산 쪽 점검을 좀 해볼 텐데 이란과 이스라엘 휴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차익의 빌미가 되긴 했습니다. 다만 전쟁 리스크가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특히나 유럽 쪽에서는 자주국방 키워드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성장 모멘텀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대응 전략을 좀 점검을 이 구간에서 한다면 어떻게 좀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에 진입을 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게 결국에 이제 그 종전 얘기
얘기 나오면 한 번은 흔들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결국에 이제 건설기계 쪽에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이유가 결국에 전쟁을 뭐 영원히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방산주들이 결국에 전쟁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제 크게 좀 상승을 해왔던 부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이제 휴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가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좀 상당폭의 제한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사실 이제 방산주들이 또 테마로만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실질적인 이제 수주 기반으로 좀 많이 상승을 해왔던 부분들인데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트럼프가 4년 동안 이제 임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나토에 대한 어떤 방위비 증액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전히 이제 각자 도생이라는 어떤 그런 방향성은 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 이제 방산 기업들의 수주는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러브콜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방산은 지금 단기로 보느냐 중장기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조금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좀 단기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앞서서 건설기계 쪽에서 좀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정도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시고 다른 이제 섹터로 조금 돌리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못 담으셨던 분들은 지금부터가 조금 분할 매수의 기회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어떤 그런 종전 속도까지 만약에 빨라진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어떤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배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도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방산 업종 하면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방산 업종 평균 대비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담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산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PER이 평균 한 30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3분의 1, 2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기업들도 찾아보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밸류적인 부담에서 조금 그 부담을 좀 덜고 싶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냐 혹은 중장기냐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단기로 본다면 사실 이제 차익을 어느 정도는 실현하고 다른 지금 움직이고 있는 섹터로 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유동성 장세가 다시 한번 펼쳐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냥 잘 가고 있는 섹터로 좀 시선을 돌려보자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방산 쪽에 관심이 있다 하면 여전히 이제 좀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내일 일정상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우리 시간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하루 전인 오늘 점검을 좀 해볼까 합니다. 마이크론 주가를 보면요, 대표님 그 저점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일 마이크론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올 걸로 예상은 되고 있긴 한데 잘 나오게 된다면 오늘도 반응이 하이닉스가 좀 더 강한데 이 흐름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뭐 저점 대비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거의 2배 이상 맞아요. 올랐습니다. 심지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최고점을 갱신했던 부분들인데 안 그래도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그 수급은 계속해서 좀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보게 되면은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상승을 하다가 중간 단계가 아니라 아예 고점을 지금 넘었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받쳐준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어떤 상승세가 좀 붙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 역시도 여기에 따른 좀 수혜를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마이크론하고 경쟁사 같지만 사실 이제 주가의 흐름은 좀 비슷하게 또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항상 뭐 마이크론 그리고 좀 거대한 이제 메가 기업들이죠. 네. 메가 테크들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든 AMD든 마이크론 쪽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사실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조금 반응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경쟁사긴 하지만은 이제 마이크론 쪽에서 어떤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게 여전히 이제 AI에 대한 어떤 확장 그리고 투자가 계속해서 좀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좀 볼 수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방향성도 좀 우상향 기조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일 마이크론 실적을 보긴 해야겠지만 만약에 잘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다시 또 하이닉스에게 힘을 보태주는 소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6만 원 선 지금 지키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HBM과 관련된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좀 남아 있어서 이걸 얼른 해결하는 게 가장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마감 기준으로 코스피 3,100포인트 돌파, 또 코스닥에서는 800포인트를 돌파했었죠. 그런데 오늘 중동 전쟁의 긴장감 완화와 또 반도체주의 상승으로 지수 상승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장 출발에는 처음에 강보합권 보이긴 했지만 현재 상황 어떻게 바뀌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그 폭이 크진 않지만 현재 약보합권에서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 0.04% 하락하면서 3,100포인트는 현재 지켜나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코스닥에서는 0.47% 하락하면서 800선은 깬 상태로 현재 797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메이저 주체들이 다시금 또 매도 우위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특히 외국인은 1,300억 원가량 현재 팔아치우고 있고요. 기관은 2,500 되지 못하는 수준으로 현재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홀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4천억 원 넘는 수준으로 현재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상황도 함께 수급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에 대비해서는 사실 그 폭을 좁히는 분위기긴 하지만 기관도 70억 원, 외국인도 800억 원 넘게 현재 팔아들이고 있고요. 개인 홀로 물량을 채워나가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홀로 9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 분위기가 함께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률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에서 상승하는 업종입니다. 오늘 전기가스업과 건설업 그리고 의료정밀 쪽이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건설업 관련해서는 특히 전쟁 종전 국면에 접어들면서 또 떠오르는 테마긴 하죠. 오늘 그래서 1%대 넘는 상승률 이어가면서 건설업종 상승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전기전자 섹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투탑뿐만이 아니라 이 중소형주에서도 함께 상승세가 올라가는 분위기인데요. 여기에 더해 한미 반도체 등 반도체 관련 장비도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전기전자 섹터 0.7%대 업종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하는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에서 하락하는 업종 살펴보시면요. 기계와 서비스업 그리고 섬유의복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 쪽 이어서 사실 기계장비 쪽 빠지는 분위기가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기계장비 업종에서는 어제는 사실 올라줬는데 오늘은 다소 조정과 또 소폭 하락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대 하락 이어가고요. 서비스업은 1%대 약세, 그리고 섬유와 의복은 1%대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현재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 그 외에도 철강 및 금속, 의약품, 화학까지도 하락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건너가서 상승하는 업종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상승하는 업종 오늘 비금속과 출판 맥체 복제가 역시 상승하면서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유통 쪽도 상승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긴 하는데요. 제약 분위기 쪽도 0.2%대 상승하면서 현재 상승장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에서 하락하는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에서 하락하는 업종 유통이 1%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유주가 그동안의 흐름이 좋았는데 역시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 덕분인지 오늘도 이 정유주 쪽이 빠져주면서 1%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은 어제 많이 올랐던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1%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락과 문화 0.97%대 하락, 금속과 의료정밀도 각각 1% 못 미치는 수준으로 현재 장세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래대금으로 넘어가서 먼저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카카오페이가 눈에 띄는 종목으로 현재 포착이 됩니다. 8%가 넘는 비율로 현재 10만 원 선을 터치한 지금인데요. 네,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묶여 있는 카카오페이는 최근 이 또 거래 정지에서 풀리자마자 현재 이렇게 상승폭을 높여나가는 수준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투탑의 흐름이 여전히 오늘도 좋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는 어제 8%대 강세를 이었고 오늘도 역시나 2%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28만 선 부근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요. 그 삼성전자는 특히나 오늘 간밤 필라델피아 지수가 또 3%대 강세를 보이면서 또 오늘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그 외에도 내일 발표되는 마이크론의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선 반영된 모습입니다. 따라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나란히 상승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는 오늘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이 정책 기대감을 받아갔던 원전주임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지나친 상승세가 아니냐 이런 우려감 때문인지 오늘 3%대 넘는 수준으로 현재 6만 6천 선에서 지나고 있는 모습이 체크됩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그 상승세가 무서웠는데 오늘은 조금 빠지는 분위기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가총액 5위에 랭크될 만큼 그동안 많이 올라줬는데 3%대 하락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건너가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거래대금 상위 종목 마찬가지로 반도체주가 특히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반도체 22% 넘는 부근에서 움직이면서 또 18,000원 선에서 움직임 확인이 됩니다. 또 다음으로 로보티즈 관련해서는 오늘 5%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로봇 섹터의 강한 상승세가 오늘은 그 탄력을 이어받지 못하고 하락으로 결국 돌아서게 됐습니다. 또 KG 모빌리언스 10%대 넘는 강세가 이어지고요. 결제 서비스 테마도 함께 상승하는 분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브릿지 바이오테라퓨틱스의 경우에는 24%가량 상승폭을 이어나갑니다. 미국 디지털 자산 소식이 현재 인수됐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찍었고 또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상한가라는 소식에 현재도 좋은 흐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에서 함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피 상위 종목 시가총액 살펴보시면요. 오늘 반도체 투탑과 그리고 완성차 업종이 특히나 강세를 보입니다. SK하이닉스 3%대 강세 지나면서 28만 선을 현재 터치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의 경우에서는 아직 강보합권 움직이긴 하지만 6만 전자를 돌파한 모습입니다. 또 그 외에도 현대차, 기아 그동안에 이제 많이 시가총액이 밀렸던 순서인데 오늘은 5위까지 다시금 올라오면서 현대차 3%대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두산 에너빌리티, KB금융 등 원전과 금융주들은 오늘 빠지는 분위기가 연이어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이번 주 흐름 좋지 않은 맥락에서 현재 3%대 약세를 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에코프로 BM 그룹주들이 나란히 하락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4%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 이어보시는 오후장에서도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엇갈린 반응 나오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코스피는 보합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일정상 연준 이사회에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이른바 SLR과 관련해서 개정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규제가 완화되게 된다면 금리 인하까지 가능성 열어줄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밤사이 있는 뉴스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